드래곤볼 Z는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드래곤볼 오리지널 시리즈의 소편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홀로 살아가던 꼬마 주인공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찾아 모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이야기가 드래곤볼 오리지널 시리즈였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드래곤볼 Z에서는 주인공 손오공의 탄생 배경과 함께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 활약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여 우주의 영웅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이 영상은 드래곤볼 Z의 방대한 스토리 중 첫 번째 에피소드인 사이어인들의 지구 침공에 대한 스토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래곤볼 Z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오공이 피콜로 대마왕과의 처절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 5년도 더 지난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졌고 한 농부가 그것을 따라가 보았는데 그 안에서 의문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농부가 당황하여 총을 쐈지만 의문의 남자는 맨손으로 총알을 잡아버렸고 그 총알을 농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다 4880거리에서 큰 파워가 감지되자 그쪽으로 곧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곳엔 피콜로 대마왕이 있었고 의문의 남자는 피콜로의 전투력이 320이라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 따위에겐 볼 일이 없다고 피콜로를 무시해버렸고 당황한 피콜로가 선제 공격을 날렸지만 그 남자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12909거리에서 이 별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감지한 그 남자는 여전히 피콜로를 무시한 채 그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피콜로는 극도의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거북하우스에서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름하는 양우치를 두고 왔고 5년 전 천진반을 따라가 버린 런치도 없네요. 잠시 후 근두운을 타고 온 오공은 4살짜리 꼬마 아이와 함께 왔는데 그 꼬마는 손오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오공은 아들의 이름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똑같이 손오반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자에 사성구를 달고 있는 오반은 누가 손오공 아들 아니랄까봐 꼬리도 있네요. 그 순간 손오공은 무시무시한 파워를 느꼈는데 그 파워의 정체는 피콜로를 만나고 온 그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손오공을 카카로트라고 불렀고 아버지와 꼭 닮아서 바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한 크리리는 남자의 꼬리 한 방에 날아갔고 그러고 보니 이 남자도 예전 오공처럼 꼬리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손오공을 잘 아는 것 같은 눈치지만 오공은 이 남자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 화가 난 남자는 오공에게 혹시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오공은 실제로 어렸을 적 머리를 다쳤었다고 했습니다. 무천도사는 예전에 손오반에게 들었다며 과거에 우연히 꼬리가 난 꼬마를 주워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성격이 너무 난폭해서 힘들었지만 어느 날 실수로 그 아이가 계곡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는 그 후로 착하게 되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손오공은 지구인이 아니고 혹성 베지터에서 태어난 우주 최고의 전사족인 사이어인이며 이름은 카카로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오공의 친형인 라데츠라고 했습니다. 헐. 전투민족인 사이어인은 환경이 좋은 별을 찾아 그 행성인들을 전멸시키고 그 별을 다른 이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데 카카로트, 즉 손오공은 지구인을 전멸시키기 위해 어릴 적 지구로 보내진 것이라 했습니다. 사이아인은 강한 별을 정복할 때는 성인 전사를 보내게 되지만 지구처럼 약한 별에는 손오공처럼 어린아이를 파견한다고 하네요. 라데츠는 보름달이 뜰 때 비로소 사이어인의 본능을 발휘된다고 했는데 손오공의 꼬리가 사라진 걸 보고 무척이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은 지구에서 자란 손오공이라며 라데츠에게 꺼지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오공 존멋이네요. 하지만 라데츠는 사이어인의 고향인 혹성 베지터가 운석 충돌로 폭발해버렸고 현재 생존한 사이어인은 오공을 포함하여 단 4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싸게 거래할 별을 찾았지만 3명만으로는 고전할 것 같으니 오공에게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 말을 당연히 거절했고 형에게 무릎 공격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라데치는 오공이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며 하루 안에 지구인 100명의 시체를 이곳에 쌓아놓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말하고 꼬마 손오반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라데치의 넘사벽 파워 앞에 너무도 무력했던 오공, 크이링, 그리고 무천도사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손오반을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피콜로 대마왕. 피콜로는 라데치의 뒤를 몰래 따라왔다며 자기와 오공이 손을 잡으면 라데치를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공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먼저 그 녀석을 물리치려는 거라며 자기 자존심을 세우네요. 뭐 어쨌든 오공과 피콜로의 동맹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정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오공과 피콜로는 드래곤볼 레이더의 반응을 쫓아갔습니다. 한편 라데치는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 안에 손오반을 감금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전투력 719가 감지됩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투력 측정기는 꼬마 손오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데치는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쪽으로 다가오는 두 개의 파워 반응이 감지됩니다. 전투력 322와 344. 딱 봐도 피콜로와 손오공의 전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장소를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라데치는 정말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로 손오공과 피콜로가 라데치 앞에 나타납니다. 헐,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꼬마, 손오반의 전투력이 정말 719란 말인가요? 어쨌든 라데치 앞에선 오공과 피콜로, 이제 2대1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콜로와 오공은 무거운 옷을 벗어던졌고 각각의 전투력이 408과 416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라데치는 주제를 모른다며 비웃어버렸고 지구의 최강 전사인 손오공과 피콜로의 협공을 너무 쉽게 제압해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라데치의 파워에 놀라는 오공과 피콜로. 라데치는 좋은 걸 하나 가르쳐준다며 우주에 있는 다른 두 명의 사이어인은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습니다. 피콜로는 오공에게 강한 적 앞이라 흥분되냐고 물었고 오공은 이번만은 겁이 나서 오줌을 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2대1 전투는 계속되었고 라데치는 그야말로 두 사람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콜로는 왼팔을 잃게 됩니다. 피콜로는 오공에게 지금까지의 수련으로 개발한 비장의 신기술이 있다고 했고 그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라데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기술은 오공을 쓰러뜨리기 위해 개발한 것이었는데 역으로 오공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그 기술은 길을 모으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오공이 혼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만 했습니다. 라데치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던 오공은 에네르기파로 공격해보는데 라데치는 그 에네르기파의 파워가 전투력 924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뒤쪽에서 피콜로의 공격 기술에 모아지는 전투력은 103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공의 에네르기파는 라데치에게 제대로 들어갔지만 라데치는 그것을 맨손으로 막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드디어 피콜로는 마관광살포를 완성했고 그 파워는 무려 1330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콜로는 라데치를 향해 그 무시무시한 파워의 마관광살포를 쏴버렸습니다. 하지만 라데치는 빠른 스피드로 피콜로의 공격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약간의 상처를 입은 라데치는 제대로 화가 났고 피콜로를 한 방에 끝내겠다며 흥분했습니다. 그 순간 오공은 라데치의 꼬리를 잡아버렸고 사이어인의 약점인 꼬리를 잡힌 라데치는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피콜로는 오공에게 이제 이 기술은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절대로 꼬리를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약점을 잡히고 궁지에 몰린 라데치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을 죽게 하지 말라고 오공에게 사정했고 만약 살려준다면 지구를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피콜로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며 오공에게 절대 꼬리를 놓지 말라고 했지만 착한 건지 맹한 건지 오공은 그만 꼬리를 놓아버립니다. 꼬리가 풀리자
라데츠는 오공을 빠르게 공격했고 자기는 친동생도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오공을 천천히 밟으며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분노하며 우주선을 부셔버리고 나온 손오반. 오반은 아빠를 괴롭히지 말라며 엄청난 파워로 라데츠에게 자기 몸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라데츠는 어린 꼬마의 일격으로 큰 데미지를 입어버립니다. 공격 후 손오반의 전투력은 겨우 1위였습니다. 오반은 순간 감정에 따라 전투력이 엄청나게 변화되는군요. 라데츠는 저 꼬마가 오공과 피콜로보다 전투력이 훨씬 높다며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금 처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손오공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라데츠의 등을 제압해버렸고 피콜로에게 아까 그 기술을 쓰라고 합니다. 라데츠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방금 전 손오반의 공격을 받고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라데츠는 오공에게 이러면 둘 다 죽는다고 하자 오공은 기꺼이 같이 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라데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지구를 떠날 거라고 사정했지만 오공은 다시는 안 속는다고 말합니다. 피콜로의 마관광살포는 손오공과 라데츠를 동시에 관통해버렸고 라데츠는 손오공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만화책을 처음 읽을 때 주인공인 오공이 죽어버리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피콜로는 죽어가는 라데츠에게 손오공은 드래곤볼로 되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데츠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우주에 있는 두 명의 동료에게 통신되고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보다 훨씬 강한 두 명의 사이어인 전사가 1년 뒤에 지구로 올 거라며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라데츠가 죽고 난 후 무천도사, 크리링, 부르마가 그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피콜로에게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공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는데 피콜로는 아마도 신이 오공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 했습니다. 한편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송받은 두 명의 사이어인은 전투력 겨우 1000 정도의 녀석들에게 당한 라데츠가 한심하다며 자신들이 드래곤볼로 블로불사의 능력을 얻자고 하면서 지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부르마는 라데츠의 전투력 측정기를 챙겼고 피콜로는 잃은 왼팔을 재생시켰습니다. 이건 여러 번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피콜로는 1년 후에 있을 사이어인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손오반은 자기가 데려가서 훈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한편 이곳은 저승. 지구의 신은 염라대왕에게 손오공을 개왕님께 보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고 염라대왕은 오공이 천국 대신 개왕님께 가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허락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인 개왕님께 가려면 100만 킬로미터 길이의 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했고 심지어 이 길을 통과한 존재는 최근 1억 년 동안 염라대왕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공은 신들 중 가장 높은 존재인 개왕님을 만나기 위해 끝없는 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한편 손오반을 데려간 피콜로는 울보 손오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고 이제부터 숨겨진 오반의 강한 파워를 끌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꼬마 오반은 자기는 그런 파워가 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콜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오반을 바위산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고 이대로 가면 오반은 바위에 부딪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손오반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숨겨진 엄청난 파워를 발산해버렸고 피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반의 파워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피콜로는 오반에게 이곳은 피에 굶주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며 이곳에서 어떻게든 혼자 6개월 동안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오반이 살아있다면 그때 전투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반은 먹을 것도 목욕탕도 침대도 없이 살 수가 없다며 징징거렸고 피콜로는 원망하려면 네 운명을 원망해라. 바로 나처럼 이라는 명대사를 남긴 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반 앞에 거대한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오반은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본능적으로 점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까마득히 높은 낭떠러지 위까지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사실 피콜로는 떠나지 않고 손오반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잠들었다 깬 오반은 우연히 밝게 떠있는 보름달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예전에 오공이 그랬던 것처럼 괴물원숭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괴물원숭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피콜로는 라데츠가 했었던 말을 생각했고 문제가 되는 달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달이 없어지자 오반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고 피콜로는 기절한 오반의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옷과 무기를 선물로 남겨놓고 6개월 후 지옥 훈련을 각오하라는 혼잣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한편 거북하우스에서 부름하는 밤새워 라데츠의 전투력 측정 장치를 개조했고 그 스카우터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지구인들의 강함 순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무천도사 139, 크리링 206, 3000km 밖에 있는 천진반은 250, 저쪽 방향의 야무치 177, 그리고 피콜로 329. 한편 야지로베가 거북하우스로 찾아왔고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과 차오즈는 신님에게 수련받으러 오라는 카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공은 저승에서 수련 중이니 1년 동안 살리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불쌍한 찌찌는 피콜로가 아들 오반을 데려간 것과 남편 오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덧 순식간에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 그리고 야지로베는 신님 밑에서 매일 혹독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손오반은 6개월 동안 무사히 씩씩하게 살아남아 있었고 드디어 피콜로와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손오공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결과 마침내 뱀이길 꼬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조그만 별을 발견하고 힘껏 뛰어오른 오공. 그 작은 별은 지구보다 중력이 10배나 강했기 때문에 오공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곳엔 개왕님과 반려원숭이 바브루스가 살고 있었고 간단한 개그 테스트를 통과한 오공은 비로소 개왕님의 힘든 수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왕님은 사이어인들이 지구에 도착할 시간이 158일 남았다며 이곳에서 158일이면 지구에서 수천 년 수련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어인들의 파워는 개왕님 자신보다도 강하다며 오공도 개왕님보다 더 강해져야만 그들과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련은 지구의 10배 중력을 극복하는 훈련으로 애완원숭이 바브루스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공은 무거운 옷을 벗고 바브루스를 따라갔지만 이 원숭이 녀석은 엄청나게 빠르네요. 개왕님은 사이어인의 별도 이곳과 중력이 비슷하다며 벗었던 무거운 옷을 다시 입고 뛰라고 합니다. 한편 피콜로와 수련 중인 손오반은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도 울지 않습니다. 오반은 피콜로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 말에 피콜로는 화를 내면서도 왠지 마음이 복잡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손오공은 바브루스를 잡는 데 성공하였고 개왕님은 손오공이야말로 남은 118일 동안 자신도 이루지 못한 개왕권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지구의 신전에서는 이미 신의 파워를 넘어서버린 5명의 전사가 있었고 신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기술을 더 연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콜로에게 훈련받던 손오반도 점점 자신의 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두 사이어인이 지구에 도착하기 하루 전 오공은 주변의 길을 조금씩 나눠받아서 만드는 원기옥이라는 기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개왕님은 원기옥은 최악의 상황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오공은 이미 완성한 개왕권만으로도 충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개왕님은 깜빡하고 오공이 뱀의 길을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개왕님은 지금의 오공이라면 뱀의 길을 이틀 정도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사이어인이 지구에 도착하는 건 당장 하루 뒤였습니다. 오공은 개왕님의 능력으로 지구의 무천도사에게 연락했고 무천도사는 서둘러서 용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손오공을 되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오공은 개왕님께 고마워요. 만약 죽으면 또 만나러 올게 라고 인사하고 서둘러서 뱀의 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 43분
드디어 지구는 2명의 사이어인의 침입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덩치가 큰 래퍼는 지구인들에게 인사한다며 손가락만으로 도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별에 전투력 1000이 넘는 파워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놀라지만 올백머리 베지터는 어차피 자기들의 접수는 못 된다며 그중 전투력이 가장 강한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후 12시 20분, 새와 동물들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피콜로와 오반이 있는 곳으로 크리링이 합류했고 드디어 세 사람 앞에 나타난 두 사이어인. 피콜로는 지구의 온 목적이 뭐냐고 물었지만 사이어인들은 대답 대신 피콜로가 나메크성인이라고 했습니다. 헐, 피콜로도 외계인이었다니. 사이어인들은 나메크성인이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다며 드래곤볼을 만든 것도 피콜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말을 들은 지구의 신도 자신이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래퍼는 3명의 전투력이 각각 981, 1220, 1083이라며 비웃어버립니다. 베지터는 래퍼에게 이놈들은 상황에 따라 전투력이 변하는 듯하니 스카우터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겁쟁이 라데츠 녀석은 스카우터만 믿고 있다가 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손오공과 피콜로가 힘을 합쳐 간신히 물리친 라데츠가 겁쟁이였다니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사이어인들은 지구인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본다며 이상한 씨앗들을 땅에 심었고 고지아 땅에서는 6마리의 제베맨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천진반과 차오즈 그리고 야무치도 도착했습니다. 베지터는 지구인들이 제베맨과 같은 숫자인 6명이라며 한 마리씩 순서대로 싸워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천진반은 상대 제베맨을 가볍게 제압해버렸습니다. 역시 지구인 최강 천진반. 래퍼는 제베맨의 전투력은 1200이고 이것은 라데츠와 대등한 파워라며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천진반의 전투력은 1200 이상인 거라며 패배한 제베맨을 제거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나선 야무치 역시 어렵지 않게 제베맨을 제압했고 나머지 4마리도 혼자서 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쓰러졌던 제베맨이 야무치를 끌어안더니 순식간에 자폭하여 버렸고 야무치는 이후 20년 이상이나 회자되는 굴욕적인 짤을 남기고 사망해버렸습니다. 야무치의 죽음 앞에 분노한 크리링은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엄청난 파워의 기공파를 발사했고 하늘로 올라간 그 기공파는 정확히 6개로 분리되어 사이어인과 제베맨들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한 방에 싹쓸이를 하다니 크리링 정말 멋있네요. 이때 한 마리의 제베맨이 살아남아 손오반을 공격했지만 피콜로에게 딱 걸려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크리링의 공격과 피콜로의 마무리로 승리했다고 안도하던 순간 피콜로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라 했고 먼지 속에서 상처 하나 잊지 않은 베지터와 래퍼가 나옵니다. 크리링은 자신의 풀파워가 전혀 먹히지 않는 사이어인을 보고 공포감에 쌓입니다. 래퍼는 자기가 먼저 싸우겠다고 했고 베지터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신이 난 래퍼는 제발 날 즐겁게 해달라고 말하며 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래퍼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차오즈는 자신의 초능력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며 당황했습니다.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이어인의 파워에 피콜로도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시무시한 래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래퍼는 곧바로 천진반을 향해 강한 펀치를 날렸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던 천진반의 왼쪽 팔이 잘려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래퍼는 공중으로 피하는 천진반을 발차기 한 방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지구인 최강 천진반을 단 2방에 끝내버리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파워네요. 크리링이 도와주려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땅의 바닥이 안 보이네요. 그 순간 차오즈가 날아가 래퍼의 등에 붙어버렸고 천진반을 위해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래퍼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오즈가 목숨까지 던졌는데 데미지 하나 없다니. 피콜로는 래퍼가 공격하기 직전에 보이는 약간의 빈틈을 노리자고 작전을 짰고 그걸 본 베지터는 잘해보라며 비웃어버립니다. 어쨌든 천진반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래퍼의 빈틈을 피콜로와 크리링 콤비가 멋지게 공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손오바는 공포에 떨며 마무리 공격을 하지 못했고 크리린과 피콜로의 뒤늦은 공격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네퍼는 죽이는 순서를 바꾸겠다며 피콜로와 크리린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 순간 천진반은 죽은 차오즈를 생각하며 최대 출력 기공포를 네퍼에게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천진반의 엄청난 기공포도 네퍼에게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공포로 모든 힘을 써버린 천진반 역시 그 자리에 쓰러져 사망해버렸습니다. 한편 신은 피콜로가 곧 죽는다며 자신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퍼는 남아있는 3명을 향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베지터는 네퍼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손오공이라는 게 카카로트냐고 물었고 아무리 드래곤볼로 살아났다고 한들 나데츠에게도 꼼짝 못하는 놈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크리린은 분명 훨씬 더 강해졌을 거라고 했고 피콜로 역시 손오공을 얕보면 큰 코 다칠 거라고 했습니다. 베지터는 지구인들이 손오공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며 손오공이 올 때까지 딱 3시간만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싸움에 들떠있던 네퍼는 더 놀고 싶다며 베지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지터의 한마디에 네퍼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베지터에게 사과합니다. 피콜로는 덩치 큰 네퍼가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며 베지터가 얼마나 강할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공이 나타나지 않은 채 3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베지터는 기다린 게 헛수고였다며 다시 싸움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피콜로는 사이여인의 약점인 꼬리를 잡을 전략을 세웠고 오반도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고 반드시 공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오공은 드디어 뱀에게 끝까지 도착했고 마중 나온 신과 함께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오공은 지체 없이 지상으로 향했고 카리는 마지막 남은 선두 2알을 오공에게 주었습니다. 우선 선두 하나를 먹고 모든 체력을 회복한 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친구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피콜로의 작전대로 먼저 크리린이 주의를 끌었고 그 틈을 타서 피콜로는 네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오반의 풀파워 공격만 들어가면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데 네퍼의 강한 팔꿈치 공격으로 피콜로가 쓰러져 버립니다. 베지터와 네퍼는 이미 꼬리를 단련하여 약점을 없앴던 것입니다. 격투 레벨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사이여인이네요. 피콜로가 기절하자 네퍼는 이제 손오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노한 크리린이 네퍼의 얼굴을 걷어찼고 바로 이어서 펀치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반격하는 네퍼를 피하며 기원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펼칩니다. 네퍼는 조잡한 기술이라며 그 공격을 맨몸으로 맞서려 했는데 베지터의 말을 듣고 급히 피해버렸고 크리린의 기원참은 네퍼의 볼에 작은 상처만 남기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네퍼는 크리린을 향해 강한 공격을 날려버렸습니다. 크리린은 재빨리 피했지만 그 폭발에 휘말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정신이 깨어난 피콜로가 뒤쪽에서 네퍼를 공격했습니다. 네퍼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고 구경하는 베지터는 재미있다는 듯 깔깔대며 웃어버립니다. 그때 엄청나게 강하고 낯익은 기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강해진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이 드디어 오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터를 끼고 확인한 베지터는 분명 누군가가 4분 후에 이곳에 도착한다며 그 존재가 전투력이 5000이라고 했습니다. 베지터는 지구인들은 전투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최소한 5000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퍼에게 서둘러서 3명을 죽여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퍼가 피콜로까지 죽이면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자 베지터는 나메크성에 가면 더 강력한 드래곤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반은 피콜로와 신님은 살아야 한다며 자기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네퍼는 웃기는 꼬마라며 오반에게 돌진했고 분노한 오반은 강한 킥으로 네퍼를 날려버렸습니다. 꼬마에게 한 방 맞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네퍼는 오반을 죽이겠다며 강한 공격을 날렸는데 그 순간 피콜로가 자신의 몸으로 오반을 대신해 그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피콜로는 오반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대마왕인 자신이 꼬맹이 하나를 구하다가 죽는다며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건 오반뿐이었고 오반과 함께 지냈던 몇 달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콜로도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도 사라졌습니다. 스승인 피콜로가 눈앞에서 죽자 오반은 분노하여 전투력을 2800까지 끌어올렸고 자신의 필살기인 마섬광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사이어인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오반도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써버렸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퍼는 쓰러진 오반을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반은 어느새 저쪽 멀리서 근두운을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손오공은 피콜로와 천진반 그리고 야무치와 차우즈가 죽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공은 한 알 남은 선두를 오반과 크리링에게 반씩 나눠서 먹였습니다. 크리링은 친구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자책했고 피콜로도 죽어버려서 이제 드래곤볼로 친구들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노한 손오공은 혼자 싸우겠다며 크리링과 오반에게 멀리 떨어지라 했습니다. 손오공이 길을 모으자 천지가 흔들렸고 전투력은 8000 이상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오공은 네퍼에게 개왕권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고 앞에서 달려오는 네퍼의 뒤쪽에서 킥을 날려버립니다. 화가 난 네퍼는 온 힘을 다해 오공을 공격하지만 오공의 스피드를 전혀 따라오지 못합니다. 베지터는 손오공이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처럼 강해진 건지 의아해합니다. 오공은 네퍼에게 강한 목부 펀치를 날리며 이것은 차오즈의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무치의 원한이라며 또 한 방. 오공은 네퍼의 강한 공격을 피하지도 않고 기압만으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진반의 원한, 피콜로의 원한. 네퍼는 명문 출신의 엘리트 전사인 자신이 하급 전사 따위에게 당하다니 참을 수 없다며 흥분합니다. 베지터는 네퍼에게 멍청한 자식이라며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했고 그 말에 다시 평정심을 찾은 네퍼는 진지해졌다며 자신의 필살기를 오공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그 공격을 순간적인 에네르기바로 쳐내버렸습니다. 네퍼는 손오공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베지터는 카카로트는 자기가 직접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분했던 네퍼는 지상에 있는 크리링과 오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되자 오공은 개왕권을 사용하여 초스피드로 네퍼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오공은 베지터에게 쓰러진 네퍼를 데리고 빨리 지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베지터는 순간적으로 스피드와 파워가 급격히 상승하는 손오공의 개왕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개왕권은 온몸의 기를 컨트롤해서 순간적으로 몇 배나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기의 컨트롤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되는 위험한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개왕님도 오공에게 개왕권은 최대 2배까지만 사용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쓰러진 네퍼는 베지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베지터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어인은 필요 없다며 네퍼를 제거해버립니다. 동료를 망설임 없이 죽이다니 사이어인은 정말 무서운 종족이네요. 베지터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감지한 손오공은 혼자 싸우겠다며 크리링과 오반에게 거북하우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곳으로 싸움 장소를 옮기게 된 손오공과 베지터. 이곳에서 드래곤볼 역사의 길이 남을 손오공과 베지터의 1대1 전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베지터는 사이어인은 태어날 때 전사의 소질을 검사받는다며 오공 같은 선천적 하급 전사는 나고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와 같은 초 엘리트 전사와 싸울 수 있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아무리 나고자여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엘리트를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두 사람의 전투.
베지터는 래퍼를 쓰러뜨렸던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 했고, 오공도 초반부터 개왕권을 발동하여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도 역공을 하며 이 정도가 너의 실력이라면 실망했다고 합니다. 베지터의 파워는 오공의 개왕권조차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공의 가슴은 두근거렸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투를 좋아하는 사이어인 해피가 오공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지터가 초엘리트 전사의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겠다며 길을 모으자 마치 지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거대한 태풍과 구름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기의 흔들림도 멈추고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베지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워로 오공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워는 이미 오공의 개왕권 2배를 훨씬 초월하였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었던 야지로베는 숨어서 두 사이어인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왕권 2배의 파워로도 밀리게 되자 오공은 몸의 한계를 무릅쓰고 개왕권 3배를 하게 됩니다. 손오공의 파워는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고 거북하우스에 있던 부르마의 스카우터는 오공의 전투력 21,000에서 파괴됩니다. 개왕권 3배로 인해 갑자기 파워가 증가한 오공은 베지터를 향해 맹공을 펼칩니다. 베지터는 자신의 전투력을 초월한 오공의 파워에 깜짝 놀랐지만 사실 오공의 몸은 이미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초엘리트 전사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베지터는 분노하게 되었고 지구 자체를 박살내버리겠다며 지상의 오공을 향해 최대 파워의 갤리코를 쏴버렸습니다. 이에 맞선 손오공도 개왕권 3배의 풀파워 에네르기파로 맞받아쳤습니다. 베지터의 갤리코와 오공의 에네르기파의 파워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개왕권 3배로 더 길게 버틸 수 없었던 오공은 죽음을 각오하고 개왕권 4배를 시도해버렸고 개왕권 4배의 에네르기파는 베지터의 갤리코를 뚫어버렸습니다. 야지로베는 오공이 승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그 정도로 죽을 상대가 아니라며 야지로베에게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네르기파에 떠밀려 하늘까지 올라간 베지터는 하급전사인 손오공의 전투력이 자신을 능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지터는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거대 원숭이로 변해서 오공을 해치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베지터는 지구인을 손쉽게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보름달이 뜨는 날을 골라서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보름달은 뜨지 않았습니다. 베지터는 손오공이 미리 달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년 전 달을 없애버린 건 피콜로였는데 말이죠. 베지터는 우주에 있는 모든 달은 보름달이 될 때 1700만 제노 이상의 부르츠파가 나오는데 사이어인은 1700만 제노의 부르츠파를 눈으로 흡수할 때 꼬리가 반응해서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소수의 사이어인은 1700만 제노의 부르츠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직접 인공 보름달을 만들어버립니다. 베지터는 오공에게 꼬리 없앤 걸 후회하게 될 거라 말하고 거대 원숭이로 변해버립니다. 한편 거북하우스로 가던 크리린과 오바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베지터의 파워를 감지하고 오공을 돕기 위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태어나서 거대 원숭이를 처음 보게 된 오공은 어렸을 적 할아버지를 밟아 죽인 것도 무술대회장을 박살낸 것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이제 마지막 희망은 원기옥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해진 베지터는 파워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무지 빨라졌고 오공이 원기옥을 위해 정신 집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10초만이라도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던 오공은 천진반의 기술인 태양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가 눈을 못 뜨는 잠시 동안 오공은 정신을 집중하여 이내 원기옥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공의 위치를 찾은 베지터가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 겨우 만든 오공의 원기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원기옥으로 남아있던 길을 거의 써버린 오공은 이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에게 맞고 밟혀서 다리까지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공은 죽기 전 마지막 선물이라며 베지터의 눈에 에네르기파를 날렸고 이제 정말 코딱지 팔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입은 상처에 화가 난 베지터는 오공을 손에 쥐고 온몸의 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때 다시 돌아온 크리린과 오바는 숨어있던 야지로베를 발견하고 베지터의 꼬리를 자를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오반이 베지터 앞에서 주의를 끄는 사이에 뒤쪽에서 크리린이 기원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두 놈이었던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며 크리린의 기원참을 피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뒤쪽에 있던 야지로베가 베지터의 꼬리를 잘라버렸고 거대 원숭이는 다시 인간 베지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여전히 강한 파워로 오반에게 복부 펀치 한 방, 크리린에게 돌려차기 한 방을 먹여 두 사람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온몸의 뼈다 다 부서진 손오공은 아들 오반에게 자기 대신 베지터와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오반은 상대가 너무 강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오공은 못 이기더라도 잠시만 막아주면 크리린이 끝장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지터는 이미 무력한 손오공을 계속 때렸고 이에 분노한 손오반은 베지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지터의 파워가 약해졌다고 해도 오반은 베지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오공의 말대로 베지터를 잠시 막아주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손오공은 크리린에게 이미 부러져버린 자기의 팔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모았던 원기옥을 크리린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오공은 원기옥이 거의 소멸하여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의 베지터는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기옥을 만들 수 없으니 반드시 베지터를 명중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오반은 베지터와 정말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네요. 크리린은 오공에게 전수받은 원기옥을 사용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는데 주변에서 야지로베가 정신을 흐트려 놓는 바람에 그만 얼떨결에 원기옥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진 원기옥을 베지터는 피해버렸고 원기옥은 맞은편에 오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원기옥은 우리 편 무기라서 선한 자는 되받아칠 수 있다는 오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오반이 순간적으로 되받아친 원기옥은 정확하게 베지터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그걸 맞고도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불사신인가? 베지터는 자신의 힘의 한계까지 쓰게 했다며 강하게 분노했고 마지막 남은 파워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1년 전 잘려나갔던 손오반의 꼬리가 재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지로베는 힘이 빠진 베지터의 등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베지터는 또 일어서네요. 정말 불사신인가? 그때 베지터가 만든 보름달을 바라본 손오반이 거대 원숭이로 변신해버립니다. 베지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반의 꼬리를 자르려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미 체력의 한계점에 있었던 베지터는 마지막 공격으로 거대 원숭이로 변신한 오반의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거대 원숭이 오반은 베지터 쪽으로 쓰러졌고 베지터는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베지터는 리모컨으로 자신이 타고 왔던 소형 우주선을 소환시켰습니다. 베지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우주선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린은 베지터를 살려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베지터를 살려서 보내주라고 크리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크리링은 이 녀석은 친구들을 죽였고 만약 살려주면 다시 지구로 쳐들어올 거라고 말했지만 손오공은 누구보다 강한 베지터가 죽는 게 아깝다고 하네요. 다음엔 반드시 더 실력을 키워서 자기가 베지터를 꼭 쓰러뜨리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이 전투를 즐기는 사이어인의 본성일까요? 결국 크리링은 지금의 지구가 살아있는 것도 오공의 덕분이라며 들었던 칼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제가 만화책으로 처음 봤을 때 이 장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베지터의 우주선은 날아가 버렸고 결국 사이어인의 지구 침공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의 희생도 있었고 드래곤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 앞에는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이후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볼 Z 첫 번째 에피소드 사이어인들의 지구 침공에 대한 스토리를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